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또 내용이 또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이죠? 그 한정된 파이 모두가 나눠 먹을 수는 없다라는 주제로 그 칼럼을 쓰셨는데 예. 어떤 내용이시죠? 그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저도 네. 상당히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오징어 게임을 또 한번 봤어요. 네. 네, 봤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느낀 바는 지금의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어쨌든 그 거래소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전체에 투입이 되어 있는 자본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한정돼 있는 자본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마치 오징어 게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재단 측, 그 현재 사실상 개점 폐업 상태에 들어간 거래소들이 많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통과한 거래소들은 어떻게 지금 영업 전략을 짜고 있나요? 일단은 특근법의 시행 이전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래소가 네.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나 됐었나요? 거래소? 예. 120개 중에 현재 살아남은 거래소가 4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에 뭐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그 개점 폐업 상태에 있는 수많은 거래소들 중에 태반은 BTC 마켓만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BTC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거래소를 운영을 해 나갈 수 없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 폐업 신고를 같이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실제로 폐업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있나요? 폐업 신고를 지금 어떤가요? 지금 거래소들?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 폐업 신고를 네.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소는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점점 많이 나오겠죠. 네. 더 아직까지는 이상- 폐업 신고한 거래소가 나오진 않았나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 평등과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잡혀 있는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도 평등 공정이 많이 실현되고 있나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또 특히 이 정보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암호화폐 산업의 특성상 이런 또 평등, 공정의 문제가 명확하게 지켜지기가 참 어려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간에는 구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재단 측에 일정량의 토큰을 요구한다, 토큰을 달라 이런 얘기들인데 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죠? 특히 그 거래소 차원에서 재단에다가 또 토큰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특히 유동성 공급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혹은 에어드랍 같은 이벤트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재단 측에다가 토큰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 물량들이 정말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이벤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게 아니라 네. 혹시 상장피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라고 또 밝혀지게 된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또 거래소에서 거래소 차원에서 물량을 받아요. 네. 받아가지고 마켓에서 판매를 해요. 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물량이 거래소에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물량인지 아니면 실제 유통 과정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물량인지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토큰을 받았다. 예. 그럼 이게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거래소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네. 죄가 그렇게 딱히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규제안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마련이 되기 이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형 거래소 차원에서 이런 토큰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특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네. 또 최대한 약점 잡힐 만한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라는 네. 거래소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특급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통과된 거래소들은 또 이렇게 리베이트를 또 향후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 특근법의 시행에 따라서 네. 거래소 차원의 이렇게 또 가해진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심한 정도로 규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살아남은 거래소 4개 거래소 차원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만만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또 특근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면은 현재 그 원화마켓을 폐지한 거래소들도 또 준비를 해서 실명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거래소 인가를 받게 된 이후에는 현재 살아남은 거래소 4개뿐만이 아니라 또 나머지 거래소들도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거래소 차원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만드는 각종 또 주가 코인 차트 외에도 각종 예.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투자자분들이 이런 보조 지표들을 보고 투자에 참고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수치나 보조 지표인가요, 이게? 우선 또 거래소 차원에서 재단 측과 또 상장 협약을 맺고 네. 또 상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써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소 입장에서 또 거래소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표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인터넷 매체 혹은 검색 등을 통해서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에 대해 충분한 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증권거래소와 증권계좌를 만드는 증권회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은 거래소이자 계좌를 만드는 곳이 동일한 지금 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모럴 해저드나 예. 뭐 부작용 아니면 뭐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현상들이 없을까요? 우선 그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네.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죠. 네. 특히 빗썸 차원에서도 이런 특히 특정 재단 측에다가 1억 개 코인을 좀 보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사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유가 네. 이런 그 지갑이라고 하죠. 그 네. 지갑을 거래소에서 발급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업비트의 경우 현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전에 업비트의 임직원 3명이 허위로 거래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이건 업비트에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뭐 회사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건가요? 그 직원들에게? 회사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라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유죄로 보여질 그런 충분한 소요가 있었던 와중에 네. 업비트 차원에서 뭐 그 문제는 우리가 한 게 맞다. 네. 하지만 이 부분 뭐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직접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허위로 거래량을 또 조작을 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했다라는 점이죠. 또 나머지 거래소들도 태반이 그럴 겁니다. 이제까지 또 영업을 해왔던 거래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좌라고 하죠. 그 계좌를 거래소 차원에서 직접 발급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호가창의 변화라든지 차트의 변화를 보고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근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들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제도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또 판단을 하기에는 거래소는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 업비트의 운영 방식이 독과점 방식이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게 이런 업비트의 운영 방식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그리고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해서 거래소는 하나만 나오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그 거래소도 뭐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죠.
근데 거래소가 하나가 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대로 독과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특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네.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네.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 네. 또 그 이외에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뭐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자율 경쟁 시장도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거래소 차원에서의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4개 거래소가 이제 특검법 통과가 됐는데 예. 어떤가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렇게 4군데죠? 예. 어떤가요? 이들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지금? 일단 크게 빗썸이랑 업비트만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네.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이 뭐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도 뭐 투자자들 혹은 업계 전반에 있어서는 그 반응 자체가 역시 업비트, 빗썸이다. 네. 줄여서 보통 이제 업빗썸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빗썸. 예. 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파이도 그렇고. 그래서 업비트의 운영 방식을 보자면은 특히 이런 독과점 상태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네. 양상이에요. 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도 최근에 굉장히 수두룩하게 그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상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 일단 또 특검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상장이 되는 암호화폐 개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 또 유의 종목 지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또 상장 폐지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 특검법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또 거래소 인가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뭇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더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가 됐으면 이젠 통과된 그 거래소들에게는 상당히 그 풍선 효과의 예. 수혜를 받는 특수를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한민국에 120여 개 가량 네. 있었는데 네. 이 중에 쉽게 말해서 116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원화 그러네요. 거래를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보통 또 투자자 같은 경우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업비트, 빗썸 혹은 코인원,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또 전송을 하고 원하는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굳이 거기에 비트코인을 넣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다 보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만만하게 투자를 하고 또 가장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 네. 입금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살아남은 거래소 4개 중에서도 또 제일 큰 2개 업비썸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릴 경우 상당히 그 또 업비트라든가 빗썸의 회사 가치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갈 텐데 예, 지금 장외에서도 업비트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예, 뭐 장외 주식 시세를 보니까 3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상당히 지금 업비트나 빗썸의 회사가 우량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보시나요? 요즘 TV를 봐도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업비트 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더라고요, 회사가. 그렇죠. 아무래도 또 플랫폼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 플랫폼을 소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네. 사실이 이번에 또 업비트 그리고 네. 빗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진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업비트, 빗썸의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경영학적인 네. 측면에서도 좀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리가 너무 업비트 빗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검법을 예. 통과한 코인원, 코빗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과 집중이 좀 떨어지는데 이들 회사는 어때요?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너무 업비트, 빗썸에 대해서만 다루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코인원과 코빗 같은 경우에도
우선 특근법을 통과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네. 굉장히 또 건전하게 혹은 탄탄하게 정도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또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시점에 네. 코인원과 코빗 자체에도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또 거래소 사이에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선 해당 거래소만의 또 독자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인데 또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또 그 플랫폼의 비전을 좀 실현시킬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